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용어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용어를 잘 모르고 계시고 이것을 모르니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를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위소득이란 말입니다. 중위소득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100명이 살고 있고 소득이 모두 다르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50번째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수급자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3년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기초수급자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지원금을 주는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냐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고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되더라도 4가지 지원금을 전부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계시고 교육급여만 받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또 같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걸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소득과 재산이라고 보고 만약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것으로 봅니다. 수급비를 줄 때도 수급자를 신청한 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 보니까 소득과 재산이 이 정도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없다면 또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 해당 수급자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고요.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62만 3,368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83만 1,157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97만 6,609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103만 8,946원보다 적고 가구원 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니까 수급권자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득을 보면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취학, 취학아동들이 받는 아동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일해서 번 돈이나 예적금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규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받는 돈도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봅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 다니면서 번 소득을 말하는데요. 몇몇 분들은 근로소득을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소득으로 확인합니다. 또 일용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요. 농업, 인업, 행상, 노점상과 같은 분들도 국세청 자료로 소득 정도를 확인해요.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1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보는 거죠.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득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소득이 있는데요. 이건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임대소득은 집이나 땅, 공장 등을 빌려줘서 생긴 돈이고,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의 이자나 배당을 말하고, 이전소득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공적 이전소득,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주는 사적 이전소득이 있고, 부양비도 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제부터는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득은 그래도 계산 방법이 좀 쉬운 편이었는데 재산은 복잡해요. 재산은 재산을 소득으로 한다면 얼마이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 원 있다면 소득이 6만 원 있는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또 그냥 일반재산과 주거용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주거용 재산에는 재산 산정 금액의 1.04%를 곱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그냥 일반재산은 재산 산정 금액의 4.17%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금융자산은 예적금, 보험해지, 환급 등등을 말하는데 재산 산정 금액의 6.26%를 적용해요. 자동차는 100%를 적용하고요.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둬서 주거용 재산이 해당 금액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서 서울은 1억 7,200만 원, 경기도 및 특례시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그냥 일반 재산으로 산정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95%를 곱한 금액의 1.04%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59만 2천 원을 매월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무슨 돈이 나온다고 이걸 소득으로 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기초수급자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은 전체 재산 금액에서 빼줍니다. 이걸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올해부터 대폭 올랐어요. 그래서 1급지 서울은 9,900만 원, 2급지 경기, 특례시는 8천만 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또 정부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생활준비금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줍니다. 이건 어디 사는지 가구원이 몇 명인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공제되고 수급권자분의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경기지역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 8,500만 원에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8,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모두 차감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이보다 적다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정부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나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두 다 재산에서 차감되죠. 여기에 신용카드 연체금까지도 재산에서 차감해주고요. 제가 이제까지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을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생활준비금과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재산 종류별로 소득 환산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소득평가액과 더해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수급자가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급여들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설명드렸던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기억하시죠? 그럼 생계급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만약 내가 1인 가구이고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표에 나온 것처럼 62만 3,368원에서 30만 원을 뺀 금액을 매월 20일에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받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구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1종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매월 5만 원이고 2종은 연간 800만 원입니다. 다음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에는 임대료가 지원되고 본인 소유 주택에 있는 분들은 수선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는 매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뺀 후에 30%를 곱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인 경우 월 임대료 계산은 1,000만 원 곱하기 4%를 12개월로 나눈 후에 월 임대료를 더한 금액 18만 3천 원이 기준 임대료가 됩니다. 만약 내가 2인 가구이고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이고 서울 거주자라면 150만 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30%인 103만 6,846을 뺀 후에 다시 30%를 곱해서 나온 금액 13만 8,946원이 자기부담금이 되고 2인 가구 서울 거주자 주거급여 한도가 37만 원이므로 37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13만 8,946을 뺀 23만 1,054원을 매월 20일에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받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란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 및 그 밖의 수급품들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료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재학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은 연간 1회 3월에 지급하며 수업료는 매 분기별 3, 6, 9, 12월에 지급하고 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만 연간 1회 지원합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윗단계로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 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 역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하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 명곡 할인, 자산형성 지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연료금 감면,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및 돌봄지원, 문화, 법률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거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담 공무원과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